역설적으로 암 치료 성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심독성이 생기는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은 암 치료를 못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걱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은경입니다.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질환을 아우르는 우상 같은 용어인데, 심부전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심낭질환, 판막질환, 이런 모든 심장이나 혈관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라고 하면, 심독성은 이제 암 치료와 관련해서 이런 심장 질환들이 생겼을 때를 이제 이르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암 치료에 의해서 심부전, 심장의 수축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만을 좀 타겟해가지고 지칭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치료가 워낙에 다양화되면서 이 심부전뿐만이 아니라 뭐 고혈압이나 아니면 다른 혈관 질환, 부정맥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통칭해서 암 치료 관련한 심독성,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심근염은 이제 일반적인 심장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심장 근육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요. 바이러스 염증에 의해서도 생기고,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에 의해서 생겼을 때는 또 심독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암 치료 자체가 이제 너무나 큰 과제였다 그러면, 요새는 치료 약제들이 너무 좋아지면서 암을 이제 장기간 오래 조절하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완치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여정 중에 심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요. 치료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종류에 따라서 심장에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심장 문제가 생기면 암 치료 자체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심장 문제 때문에 암 치료를 일부 연기해야 된다든지, 혹여는 꼭 필요한 항암제들을 쓸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암도 나빠지고 또 심장도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암이 잘 치료되고 났는데 또 다른 심장 문제를 겪게 되면 그만큼 환자분들의 좌절도도 엄청 높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치료를 했는데 새로운 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시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분들도 그만큼 많고, 암이랑 심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사망률이 가장 이제 탑에 있는 두 질환이기도 합니다. 두 질환이 겹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만큼 위중도도 높고, 그래서 더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환자의 요인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연령이 좀 높다 보면 대사작용도 떨어지고 병발하고 있는 질환들도 많기 때문에 연령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기저에 가지고 있는 심혈관 위험 인자들, 고혈압, 당뇨, 또 조절되지 않는 콩팥 질환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독성 발생의 위험이 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암 치료를 하면서 기력이 약해지니까 혈압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아예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으신다든지, 근육통이 생기면서 콜레스테롤 약도 복용하지 않으신다든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2차적으로 심장 질환들이 병발하는 경우들도 꽤 됩니다. 기저에 갖고 있던 심장 위험 요인들이 있다면 같이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환자의 그 활동 저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심장 질환에 영향을 주는데, 환자가 거의 대부분 이제 누워 지내시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혈전 질환들이 또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암 자체가 좀 과응고성을 갖기도 하는데, 게다가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이 좀 저류되거든요. 다리나 혹은 이제 폐 혈관 쪽으로 색전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독성의 위험이 높은 항암제, 안스라사이클린,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일부들, 이런 약제들을 투약한다면 그만큼 빈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 다른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심독성의 위험을 갖고 있는 항암제였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암세포가 생존하거나 성장하는 그 길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항암제들이 심장세포하고는 어떤 생물학적인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차단하려고 투약했던 항암제가 사실은 심장 근육세포도 공격을 하게 된다든지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암제 작용 기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부분의 심장 질환이 좀 나타나기도 하죠.
방사선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방사선 조사량이 높거나 심장하고 매우 가까운 부위에 조사를 해야 된다면 그 또한 이제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흉부에 방사선이 조사되는 경우에 있어서 심근 세포들이 손상을 입으면서 심독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심장까지 도달하는 방사선 조사량이 많았기 때문에 한 뭐 몇 년에서 수십 년까지 지나서도 관상동맥이라든지 심장막이라든지 또 심장 근육, 판막 이런 데에 이제 좀 섬유화되면서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의 종류도 좀 세밀해지고 또 장비도 좋아지면서 실제로 이제 방사선 조사를 하더라도 심장까지 도달하는 조사량 자체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방사선에 의한 심독성은 빈도가 조금 감소한 편입니다. 암 치료 중에 발생한 심장 질환이라 하더라도 증상 자체는 암이 아닌 일반 환자분들의 심장 질환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숨이 갑자기 많이 찬다든지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다든지 어지럽다 혹은 실신을 했다, 뭐 두근거린다, 며칠 만에 갑자기 몸이 많이 붓는다, 이런 증상들이 다 이제 심장 기능 이상을 반영할 수 있는 증상들이기는 합니다.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적으로 감염의 노출도 많고요. 또 빈혈도 많이 생기고 영양결핍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만큼 피로도가 누적이 돼서 그냥도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만으로 심장질환이다 아니다를 감별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새롭게 발생한 증상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의료진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주셔야 되고, 의료진들은 또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 환자가 받고 있는 이제 암 치료와 이제 시기적으로 어떻게 맞는지, 또 치료 전에는 어땠는지를 항상 비교해서 이게 이제 암 관련한 심장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서 심장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기보다는 항암제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의 종류에 의해서 오히려 더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백혈병, 림프종이나 아니면은 뭐 유방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하는 안스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심장세포를 비가역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부전이 많이 발생을 또 하게 되고, 뭐 신장암이나 대장암, 간암 이런 데서 사용하는 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 같은 것도 쓰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고혈압이 많이 생깁니다. 또 뭐 혈전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폐암이나 뭐 다른 암종에서 또 사용하는 표적 치료제는 거꾸로 부정맥이나 또 심부전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암에서 투약되는 치료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일부 흉선암 같은 암들은 면역 질환의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심독성이 좀 더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종류별로 비교를 한 연구들은 사실은 없기는 합니다. 암 관련 빈도를 억지로 따지자면 유방암이 1순위일 것 같아요. 세포독성 항암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표적 치료제 중에 심근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항암제가 또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방암 치료가 들어가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치료 전에 심전도,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에 위험도 체크를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유방암은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미리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신 다음에 또 항암 방사선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술 전에 한 항암 치료는 이제 항암제 자체의 위험을 갖는데 이 항암 치료 때문에 약간 심장 기능이 다운되고 나면 수술할 때도 그게 사실 좀 위험 요인이 됩니다. 마취도 하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심장이 좀 제대로 기능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운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나 유방 항암 치료를 연계할 때 또 영향을 주게 되죠. 그 연속적인 치료 과정에서 늘 위험성은 있다. 치료가 지속될수록 위험에 대한 노출, 위험은 좀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심장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암 치료를 중단해야 될까 봐 그거를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중요한 목표가 암 치료와 함께 가는 겁니다. 경도에 고혈압이 생겼거나 뭐 심장 기능이 약간 떨어졌다. 그러면 고혈압 약제라든지 심장을 보호하는 약제를 복용을 하면서 또 이제 암 치료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기능이 더 나빠질지 여부는
그만큼 더 촘촘히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심부전이 좀 중등도 이상으로 생겼다 그러면 한두 사이클 정도 일시적으로 암 치료를 중단하고 심장이 조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암 치료 간격이나 용량 자체를 조금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위중한 심장 합병증, 뭐 심근염처럼 그때는 이제 암 치료를 부득이 중단하고 심장 치료에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조기에 이제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목표인 질환이다 보니까 좀 아주 초기에 큰 문제 없이 관리가 잘 되면 암 치료와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검사를 이용을 합니다. 심전도는 항암제가 투약되면서 어떤 심장의 전기 신호에 이상이 생기는지 여부를 좀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정맥을 이제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저희가 근거 검사로 사용하고 있고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심장이 수축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판막 기능이라든지 뭐 혈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통합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심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데, 특히나 이제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예민하게 기능 이상을 선제적으로 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치들이 이제 이런 암 환자분들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혈액 검사 중에서 이제 트로포닌이나 BNP라고 하는 심장 수치인데,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담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그 수치들이 또 예민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수치들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심장 기능 이상을 조기에 확인을 하게 되죠. 피 검사 아니면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변화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변화 수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떠한 패턴들이 또 중요하고 결과치 값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치가 약간 올랐다고 해서 불안해 하시거나 꼭 필요한 항암 치료를 또 좀 안 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또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제 뭐 가이드라인 같은 데서도 위험도에 기반해서 검사를 하고 통합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암 치료 환자분들이 치료 전 그리고 치료 중 그리고 치료 후에 심장 관련해 가지고 위험 요인이 생기는지 여부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갖고 있는 위험 요인, 이 환자한테 들어갈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사전에 이제 위험도를 평가를 다 해놓습니다. 환자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저희가 자동 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고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개별적인 스케줄을 짜드립니다. 심장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주기와 또 어떤 수단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지를 다 짜드리고 치료 중간에는 그 시스템대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심장에 이상 소견이 생기거나 치료를 해야 될 심장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고요. 암 환자들이 심장 문제가 좀 생겼다 할 때는 자동으로 협준이 돼서 가급적이면 빨리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환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암을 치료하고 있지만 심장까지 관리를 받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심장 기능에 이상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면 또 암 치료를 하러 오시는 날 심장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당일 연계를 해드리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거든요. 암 환자분들도 또 같이 관리를 받는 거에 의해서 안심을 또 많이 하셔가지고 외래 항암 받으시는 분들도 위험도를 평가해서 똑같이 이제 관리 받으실 수 있게 좀 확장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다 되었고 또 위험 인자도 별로 없었던 분들이라면 한두 번 정도 이제 암 치료 마무리 과정에서 심장 기능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건강 관리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암 치료 과정 중에서 심장 문제에 대해서 같이 치료를 했던 분들은 암 치료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심장 쪽은 또 일반 환자처럼 치료 종료 시점까지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험도가 높은 혹은 뒤늦게 발생하는 심독성 위험도가 있는 치료를 받으신 분들, 특히나 뭐 흉부 방사선 치료라든지 고용량의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받았던 경우에 있어서는 암 치료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주기적인 심장 모니터링이 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 뭐 혈압이나
혈당,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약을 복용하시는 거는 치료 후도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운동이죠. 네. 적극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고지방 식품들을 많이 안 드시는 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텐데 암 환자들한테는 이런 적극적인 운동을 또 권고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워낙 체력적으로 많이 좀 약해져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암에서 이제 완치되고 나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이라면 단계적인 이제 운동들이 좀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암 치료 중이라면 일상적인 활동들만 좀 잘 영위하시는 것만으로도 또 체력을 좀 보존하시는 것만으로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암 치료가 워낙 좋아지고 생존율도 좋아지면서 암 치료를 하면서 심장 건강까지 같이 지키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심장의 문제가 걱정된다고 해서 미리 암 치료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관리하면서 같이 지내시면 되거든요. 새로운 증상들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는 의료진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둘 다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